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분이죠.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해결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해결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르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 마인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 업무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던 공통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재개발에 있어서 최고의 대장주라고 꼽히는 용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1시간 동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자, 부동산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오를 때 못하고 떨어질 때 못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뭐가 보이냐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점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트인 사람들은 여백이 훨씬 많다, 여백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갖고서 여백이 훨씬 더 많은 여백이 보이는 게 원래는 혹시 정상이 아닐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는 아닐까 하는 되짚어보는 좀 질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마인드의 정립. 자, 투자에 대한 또 다른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를 때는 올라서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떨어져서 못 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주택 자체를,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토지 시장도 있고 주택 시장도 있고 우리가 또 수익형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더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주택을 단순히 시세 차익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혹시 부동산은 거주지역 고정의 보호장치이며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우리가 부동산 거주지역의 고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재개발하면서 또는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고 다시 못 오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이 됐을 때 원래 내가 살던 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고정에 대한 보호를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수단. 자, 부동산이 과연 시세 차익만을 누리는 게 부동산이냐. 단순히 우리가 돈을 넣은 다음에 빠져나갈 때 확실히 차익을 거두는 생각으로만 해야지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시선들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대책 준비. 불과 이거는 굳이 서울 시민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겁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251만 5천 원으로 지금 이 정도 보통 쓴다. 노인 최저 생활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51만 5천 원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노후에 생활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통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여러분들 노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 시대, 앞으로 은퇴를 하시더라도 60세에 은퇴를 하시더라도 100세 시대 4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과연 어떤 걸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노후에 대해서 생활비는 얼마나 앞으로 더 들어갈지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지금 갖고 계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자, 은퇴하셔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밥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같이 100년 해로를 하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다 살아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자, 5,000원씩 두 명이 한 끼에 10,000원이 듭니다. 굉장히 심각한 숫자죠.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세 끼를 먹으면 하루에 30,000원이 들어요. 밥값이 40년 동안 오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하루에 밥값은 30,000원이 들고요. 그럼 1년에 30,000원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1,095만 원이 듭니다. 1,095만 원이 들고 40년 동안 산다고 했으면은 1,095만 원 곱하기 40년을 하면 무려 4억 3,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밥값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밥값이라도 지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돈을 벌어와야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밥값만 무려 4억 3,800만 원이고 내가 또다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익형 상품 또는 금융 상품처럼 이자를 받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 수단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노인의 고통. 제가 어렸을 때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 중 1, 2, 3, 4번 중 또는 1, 2, 3, 4, 5번 중 노인의 고통이 아닌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 되새겨 보면, 자, 노인은 고통의 4대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 너무 좀 강의가 좀 무겁죠. 좀 이따 재미있게 할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이제 고통이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빈고, 당연히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 경제적으로 가능하죠. 병고, 병든 거 요즘에 잘 지킵니다. 잘 고칩니다. 병 잘 고치죠, 지금. 뭐 우리 모 회장님은 뭐 지금 돌아가시고 싶어도 못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간에 고독고, 굉장히 외로운 고통이죠. 사실 돈이 있으시면, 자금이 있으시면 뭐 옆에 진정한 친구 여하를 떠나서 고독하진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여하튼 고독은 없어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또는 제가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만약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무이고, 일이 없는 고통에서도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의 모든 고통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를 한다라는 뜻은 앞으로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실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도 단순히 돈을 넣었다 빼서 차익을 누리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향후에 노후를 살아가는, 고독하지 않게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입장에서 주택은 임차인을 고용하는 생산 수단이다. 아까 무슨 뜻이냐? 돈을 벌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죠. 밥값만 해도 무려 4억 3,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적체를 해놓고 나서 노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뭘로 도대체 생산을 할 거냐, 돈을. 현재는 우리가 몸으로 생산을 했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았죠. 몸으로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생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으시면 이제 이 몸으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뭘로 생산을 하느냐?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금융에 대한 자산을 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하실 수 있는 것, 근로소득 또는 아니면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업체를 꾸려 나가든지 그래서 사업소득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소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것들 중에 과연 여러분이 노후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임차인을 고용하는 생산수단이다. 무슨 뜻이냐면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선을 좀 바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를 놓는 시선, 어떤 시선이냐면 단순히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임차인이. 이런 사람이 내 집에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그러면 임차인은 300만 원을 월 번다라는 뜻은 이 사람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나한테 월세를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30일 중에 10일은 임대인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임차인을 3명을 내가 갖고 있다면 3명에 대해서 임대를 놓는다면 각자 임차인들이 한 달 중에 10일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보면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은 각자 임차인의 10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제 반대편에 아나운서가 나올 건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갑니다. 반쪽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네, 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임차인을 고용하는 하나의 생산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생산수단이 되어서 임차인을 3명을 고용을 했을 때는 임대사업자는 일을 안 해도 젊은이들 3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어떤 생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현재 목돈이 없으니까 이 임차인들은 소득을 몸으로 발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물건을 생산을 해서 그 물건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자금을 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미래 주거지역 확보다. 자, 청약 당첨 받으려면 우리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잖아요. 청약 가점제 해서 신규 주택을 보통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신규 주택은 공개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청약 통장으로 인해서 가점제로서 우리가 당첨이 되게 돼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독주택보다는 현재로서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선호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얻는 방법이 사실상 가장 유일한 게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통장인데 통장으로 우리가 당첨이 되려면 뭐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되고 무주택으로 뭐 15년 이상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뭐 소득도 좀 낮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미래 주거지역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신규 주택 거주에 대한 욕구 이것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뭐 너무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신규 거주 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미리 사놓는 수밖에 없다. 미리 사놓는다라는 의미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임대인으로서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한다라는 뜻은 당연히 나도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과 주거 이전을 하는 것은 거의 내가 살아가기 위한 또는 신주주택을 살기 위한 갈망을 해소하는 어떤 본능적인 행위에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인데 이 본능적인 행위를 과연 정책적으로 막는 것이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미래 주거 지역 확보에 대한 인간적인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기가 아니면은 사실 정책적으로 막기도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정부는 부동산은 공공재이다. 말은 엄청 잘 만들어요. 하여튼 이런 단어 만들 생각이 있으면 저는 또 다른 물건이나 생산하겠습니다. 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이게 참 말장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는 무슨 투기꾼입니다. 이제 뭐 보유세도 엄청 올리고 근로소득 왜 다 불로소득이니까는 뭐 우리 투기 뭐 조정 대상 이상에서는 이제 뭐 기본 세율보다 10% 또는 20%더 추가 세율을 걷어들이고 주택 2개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그 과세 기준이 9억이 아니라 6억으로 막 낮춰버리고 굉장합니다. 공공재이다. 부동산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백과사전 찾아보시고 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안 들이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공재인데 어떻게 주택이 모든 사람이 돈을 안 들이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부동산은 사유재이죠.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뭐 부동산을 갖고 싶고 또 많이 확보하고 싶고 뭐 전통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또는 아니면 우리나라 핏줄이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를 또 갖고 있죠. 토지의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는 뭐 우리나라 속담도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떤 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심 뭐 그런 것들이겠죠. 자, 당연히 또 새 집에 살수록 좋다. 오늘 기사 또는 뭐 지금 최근 기사들 살펴보면 분양권은 굉장히 화랑이라는 기존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되더라도 분양권 나홀로 화랑이라는 새 집에 대한 갈망이죠, 그게.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근로소득을 못하고 내가 몸으로써 생산을 하지 못하면 내가 과연 살아가기 위해서 밥값이 1년에 40년 동안 4억 3,800인데 다주택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상가 살 돈은 없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돈 안 벌어도 다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임대소득세 외에 추가 세금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 공공재와 사유재에 대한 중간적인 지금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준공공 임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정부랑 대립각을 가지자라는 뜻은 아니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타협점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다주택 보유를 하더라도 이런 타협점에서 같이 여러분들에 대한 보유에 대한 주택 보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을 때 같이 또 수긍을 하면서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공 임대라는 말은 또 없어집니다. 이 우리 시청자분들만 미리 알고 계십시오. 미리 알고 계시고 이 준공공 임대라는 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로 변경됩니다. 자, 내용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 부동산 방송 보시면 똑똑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